여기 우즈베키스탄의 한 가정집이 울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너밖에 없구나. 그냥 받아들여라. 아버지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딸, 눈물을 삼킨 채 짐을 싸서 집을 뛰쳐나가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시집오게 된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누구보다 부유하고 평탄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결국 낯선 한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5년 뒤, 양심도 없이 그녀를 찾아온 아버지를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지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근교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업을 했고 늘 비싼 선물을 가득 안고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저는 엄마의 우아함을 물려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 도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여름 휴가 때는 항상 해외여행을 했어요. 그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특히 언어에 소질이 있어서 러시아어, 영어, 타지거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훌륭한 통역사나 외교관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여성의 최고 성취는 좋은 가문과의 결혼이었기에 저 역시 그런 미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관계를 유지해온 카리모프 가문과의 혼담을 공식화했어요. 카리모프 가문의 아들 알리셰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명문대에 다니며 졸업 후에는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2번 정도 만났고 그는 제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와의 결혼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지자는 행운아야. 카리모프 가문의 며느리가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제 미래가 확정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불안한 연애를 할 필요도 없었고 직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당시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19살 생일을 막 지났을 무렵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늦은 귀가가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항상 저녁 6시에 정확히 집에 돌아오시던 분이 점점 늦은 시간에 그것도 술에 취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그날 밤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무역 루트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도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리모프 가문에서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제 미래의 남편이 될 뻔했던 알리셰르는 이런 방구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신부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락한 사업가의 딸일 뿐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존중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그 이후의 날들은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고 아버지는 그들을 피해 집을 나가기 일쑤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던 아버지가 이제는 술에 취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우리 집의 가구들은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모아온 골동품들, 심지어 어머니의 결혼 예물까지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사라졌어요. 집안은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도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 파티에 기꺼이 참석하던 그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불행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어요. 갑자기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지자, 너는 누가 봐도 아름다워. 내 미모는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어. 아버지의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요. 다음 날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듯이 어지러웠어요. 그는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21살이면 충분히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지자 같이 아름다운 아가씨라면요. 중개업자의 말에 아버지는 눈을 반짝였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에 저도 함께 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고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고 제 꿈도 있었지만 그런 사치를 생각할 여유는 더 이상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몰락한 아버지를 위해 제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맞서는 참담했어요.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가 저를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시장에 나온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그 맞선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맞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40대에 가까운 남자들이었고 제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젊고 이쁜 여자로만 보인 것 같았어요.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여자를 찾아온 것처럼. 네 번째 맞선에서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31의 그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젊었고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은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어로 몇 마디를 건넸고 중개인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즉시 그와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었죠. 민호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자기 집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빚을 일부 갚아줄 수 있다는 약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상인 아틀라스를 입고 저는 낯선 남자와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게 최선의 길이야. 너는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해 딸을 팔아넘긴 아버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까지 몰린 아버지의 절망도 이해했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고 과거는 모두 잊기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이제는 제 자신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제 고향 타슈켄트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그의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번화가의 불빛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타슈켄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민호 씨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진 않지만 깔끔했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게 방을 내어주었고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제 페이스를 존중해주는 그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제게는 이질적이었어요. 특히 언어의 장벽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고 그로 인한 좌절감은 매일 저를 지치게 했어요. 민호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출근 전에 항상 제가 필요한 것들을 메모지에 그림으로 그려놓고 갔어요.
물병, 빵, 과일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그의 작은 배려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저를 데리고 동네를 돌며 기본적인 장소들을 알려주었어요. 슈퍼마켓, 약국, 병원, 버스 정류장.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매일의 도전이었어요. 민호 씨가 등록해준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배웠고 점차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와 같은 기본 인사말을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계산대에서 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박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전직 교사였고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저를 찾아와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조금 거리를 두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박 선생님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자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민호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여러 곳을 데려갔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구경하며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조금씩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복궁의 웅장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깊이를 느꼈어요. 이젠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세요? 민호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질서와 안전함이 좋다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에 여성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 위험했지만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또한 대중교통의 편리함, 의료 시스템의 우수함 등 선진화된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일상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해졌어요. 그제서야 민호 씨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 대학 시절의 꿈,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 아픈 상처였어요. 저를 팔아넘긴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의 그런 태도가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의 소개로 얻은 일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와 청소를 했지만 점차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일까지 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미영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저에게 한국의 유행과 문화를 많이 알려주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또래 한국 여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지자, 오늘은 내가 화장 좀 가르쳐 줄게. 한국 스타일로. 미영의 제안으로 시작된 화장법 배우기는 저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트렌디한 메이크업과 패션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호 씨도 제 변화를 좋아했고 항상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민호 씨가 승진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집을 꾸미는 일은 온전히 제게 맡겨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제 손으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커튼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저는 이 집이 정말 우리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열게 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언젠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언어의 장벽은 거의 사라졌고 문화적 차이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 씨의 회사 모임에도 자신 있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과거였습니다. 민호 씨가 가끔 부모님께 연락해보라고 권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없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팔지 않았겠죠. 민호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그런 이해심이 더욱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안정된 부부가 되었어요. 민호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지자,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민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적응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인정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 집이라고 느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요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민호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생각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듯했고 뭔가 말하려다 말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 후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간 비워둬요. 중요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의 수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평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는 건 아닐까? 밤새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게 단정하게 차려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계속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호 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가다가 문득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 왜 공항에 가는 걸까? 여행을 간다면 미리 짐을 챙겼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민호 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공항에 가는 거죠? 제 질문에 그는 여전히 조금만 참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천천히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는 제게 잠시 앉아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전광판을 보니 타슈켄트발 비행기가 막 도착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제 고향에서 오는 비행기라니?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오는 걸까? 설마. 민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타슈켄트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아지자, 용기를 내요.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 순간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여러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보았습니다.
낯익지만 너무나 달라진 두 사람. 제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는 비쩍 마르고 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건장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동안 생각지도 않으려 했던,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움, 슬픔.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익숙한 체온과 냄새가 오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안아주던 그 포근함이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지자, 용서해주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떨리며 말하는 그를 보니 갑자기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그의 말에 따라 공항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을 지켰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고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부모님과 연락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의 상황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지자, 당신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민호 씨의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지자, 그때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단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쟁이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담보로 삼으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것이 저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실 그땐 위험했어. 내가 한국에 가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다. 널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내가 떠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술도 끊고 하루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지.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열어 조금씩 생활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민호 씨의 도움으로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내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라서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부모님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고 잊으려 했지만 민호 씨는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 처음 걸음마를 떼는 모습, 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첫 피아노 발표회.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어요. 매일 이 사진들을 보며 내가 잘 지내길 기도했단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5년 동안 쌓아온 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것이 저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위험에서 저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5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이야기들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민호 씨의 도움으로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민호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제야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빚도 거의 다 갚았고 그분들도 안정을 찾으셨으니까요. 그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민호 씨는 항상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도 그는 제 가족을 위해 애써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오해와 상처는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2주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제 새로운 삶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해와 용서가 채웠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통해 그리고 용서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른 2주일은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사는 동네를 소개하고 일하는 카페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아버지는 제가 안정된 삶을 찾은 것에 안도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 어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대중교통과 인프라에 감탄했고 어머니는 깨끗한 거리와 공원에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원망했던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더 오랜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도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은 떠나기 전날 밤, 민호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아버지는 술도 한잔하지 않은 채 맑은 정신으로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숨쉬고 산다. 정말 고맙네.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어요.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부모도 삶의 의미도 모두 잃은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민호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고 명절마다 카드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타슈켄트의 가족과 한국의 가족 두세 개가 연결되면서 제 마음의 빈 공간도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흘렀을 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민호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기뻐요, 아지자. 우리 가족이 되었네요. 첫 초음파 검사 사진을 받아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저와 민호 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였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에 따른 임산부 관리법부터 아기 용품 준비까지 그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민호 씨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부모님의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에 오시는 거였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첫 아이 출산에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민호 씨의 배려심은 늘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제 필요를 미리 알아채고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따뜻함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부모님이 도착한 날 공항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감격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 집으로 향했어요.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민호 씨는 침착하게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고 어머니는 내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드디어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율이라고 지을게요. 민호 씨가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소율이는 제 눈과 민호 씨의 코를 닮았고 피부색은 저를 닮아 약간 갈색빛이 돌았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아버지가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율이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젠 정말 행복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율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예정보다 길게 한국에 머물렀어요. 어머니는 제게 육아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아버지는 민호 씨와 함께 아기 물품을 사러 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기를 이렇게 감싸지 않아. 더 자유롭게 두는 게 좋아. 어머니의 조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도해보니 소율이가 정말 좋아하더군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육아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우리는 소율이만의 특별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소율이를 중심으로 둘러선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거실에 걸려 있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어요. 소율이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했고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작은 식당 사업이 잘 되어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계셨어요. 민호 씨의 도움으로 빚을 모두 갚은 후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율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소율이의 성장한 모습에 감탄했고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지자, 내가 한국에 온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불행처럼 느껴졌던 일이 결국 저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적응, 그리고 소율이의 탄생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여정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소율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소율이에게는 엄마의 고향을 알려주는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타슈켄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제 역사의 일부이자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문화적 뿌리였어요. 부모님의 식당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민호 씨에게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소율이에게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머물며 친척들도 만나고 제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들도 둘러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민호 씨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율이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흡수하며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소율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민호 씨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소율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옆에 누울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제 말에 민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요. 제 인생의 모든 선택과 사건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저는 그 결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 한국행은 처음에는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결국 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 축복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소중한 가족, 두 나라에 걸친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에 대해서요. 민호 씨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소율이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딸에게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모두 물려주겠다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집에서 시작해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일어선, 그리고 늦게 찾아온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된 저의 이야기예요.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